이렇게는 우리도 못 산다. 우리의 친구인 한국에게 제대로 사과해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충격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나서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시위라는 점에서 미국 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플린트에 있는 배터리 부품 공장에서 25년간 품질관리 팀장으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늘 그렇듯 출근길 라디오를 켰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0명 구금이라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반복되는 뉴스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라디오에서 귀를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일제히 구금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공장에도 한국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배터리 기술 지원 소속 김영수 씨와 박민재 씨, 이승우 씨까지 3명이 작년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공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난 건 경비원 데이브였습니다. 데이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팀장 한국 친구들 못 봤어요. 오늘 안 왔어요. 제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우리 공장까지 영향을 받은 건 아니겠지 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휴시실로 달려가니 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로버트 큰일 났어. 어제 저녁 늦게 연락 왔는데 갑자기 본사로 복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대. 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책상 위 품질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품질 수치가 눈에 들어왔는데 분량이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때까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불안한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조 라인으로 내려가니 이미 문제가 터져 있었습니다. 3번 라인에서 연속으로 불량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인 책임자인 마크가 허둥지둥하며 다가왔어요. 밀러 팀장 이상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라인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라인으로 뛰어갔습니다. 육관으로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게 보였어요. 배터리 셀 용접 부분의 온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설정값은 정상이었는데 실제 온도는 미묘하게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마크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김영수 씨가 뭐라고 했었지? 마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에 이상하다고 하더니 뭔가 조정해졌는데 정확히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으로 만져보더니 온도를 살짝 올렸나 내렸나 그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팀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은 미묘한 조정들을 김영수 씨가 매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했어요. 텍사스와 조지아에 있는 다른 공장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팀장 존슨이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국 팀 3명이 모두 어제 저녁에 떠났어. 지금 라인 2개가 완전히 멈춰 있어. 조지아 공장은 더 심각했어요. 무려 12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한꺼번에 철수했다고 하더군요. 메가 프로젝트라고 불리던 75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이 하루아침에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매뉴얼과 설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매일 아침 라인을 점검하며 미묘하게 조정해주던 그 손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오후 3시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며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충격적인 뉴스를 본 후 저는 다시 제조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3번 라인뿐만 아니라 한 번과 5번 라인에서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마크가 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뛰어왔어요. 밀러 팀장 1번 라인도 이상해요. 용접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요. 저는 급하게 1번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질 측정기를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용접 강도가 평소의 8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배터리가 터질 위험도 있는 수치였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25년간 QC 팀장을 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거든요. 라인 엔지니어인 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면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설정값도 정확하고 재료도 똑같은데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면대로 했다는 톰의 말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김영수 씨는 도면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습도가 조금 높으면 온도를 살짝 올리고 원자재가 평소와 다르면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감각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QC실에 모인 건 저와 조우, 마크와 톰 그리고 생산관리팀의 사라였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주 생산 목표를 못 맞춰요. 불량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영수 씨한테 전화해볼까요? 아직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내린 지시라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 팀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톰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김영수 씨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가끔 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마크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어제 김영수 씨가 오버라인 온도를 2도 올렸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경험이 많으니까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매뉴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김영수 씨와 박민재 씨, 이승우 씨가 가진 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의 감각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버라인에서 배터리 셀이 과열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라인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가열된 배터리 셀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승우 씨가 늘 말하던 게 떠올랐거든요. 배터리는 폭탄과 같아요. 조금만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죠.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용접 과정에서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였는데 예전 같으면 이승우 씨가 미리 감지해서 막았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사라진 거였죠. 톰이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적절히 조절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적절이라는 표현이 문제였어요. 한국 팀에게는 그게 구체적인 수치와 감각으로 체화되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추상적인 말일 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전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총 5개 라인 중 3개가 정상 가동되지 못했고 분량은 평소의 4배로 취소샀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일주일 안에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책은 있는데 읽을 사람이 없다는 표현으로 미국 제조업 상황을 표현한 기사였어요. 정확히 우리 상황과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설계도와 매뉴얼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였거든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혹시 우리 공장도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집으로 들어갔을 때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퇴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수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녁 준비해 놨는데 다 식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늦었어요. 한국 팀이 갑자기 철수해서 라인이 멈춰가고 있어요. 수잔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김영수 씨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수 씨뿐만 아니라 박민재 씨, 이승호 씨까지 모두 어젯밤에 떠났어요. 연방정부에서 구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수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BBQ 파티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었거든요. 특히 김영수 씨 부인과 수잔은 친하게 지냈었어요. 아이들도 우리 딸 에밀리와 잘 어울렸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에밀리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에밀리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학비 걱정이 많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구금됐다면서요? 김영수 아저씨도 괜찮으실까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욱 답답했죠. 모르겠어. 에밀리. 상황이 복잡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전면 중단이라는 속보가 화면 하단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잔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괜찮을까요? 혹시 문 닫는 건 아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수잔. 오늘 하루만 봐도 라인 3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에밀리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 대학 학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조기 전형 지원료도 냈는데요. 제 목이 메웠습니다.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의 위기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아빠가 25년간 그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쉽게 해고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해설자가 말하더군요.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압박으로 보이며 한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잔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일자리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죠? 마트에서 장 보는데 예전보다 30% 이상 비싸졌어요. 에밀리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 중에도 해고당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이슨 아빠도 작년에 GM에서 해고됐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저희 공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지만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9시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한 공장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텍사스, 엘라베마, 조지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현장 관리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설계도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읽을 사람이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수잔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에요. 기술이 사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쓰우음을 지었어요. 54살에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게다가 자동차 부품 업계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김영수 씨와 처음 만났던 작년 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새삼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밀러 팀장님, 기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배우고 같이 발전하는 거죠. 김영수 씨의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같이 배우고 같이 발전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동반자가 사라진 거였어요. 화요일 아침 7시에 출근했을 때 공장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평소보다 차가 적게 와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야간조 직원 몇 명이 이미 조퇴를 했다는 거였어요.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할 일이 없어진 거죠. QC실로 올라가니 제 책상 위에는 빨간색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품질 보고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폴더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제 하루 동안의 분량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평소 2대 3% 수준이던 분량이 2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25년간 본 수치 중 최악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분량 유형이었습니다. 용접 분량, 온도, 편차, 압력 이상, 타이밍 오류까지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었어요. 조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이건 정말 심각해. 이런 수치가 일주일만 계속되면 우리 공장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 ISO 인증 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질 시스템 인증이 취소되면 대형 고객사들과의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단순히 생산 차질 수준이 아니라 공장 존폐의 위기였거든요. 오전 9시에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공장장 웨인스톤이 직접 QC실로 내려왔어요. 웨인스톤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밀러 팀장 상황 보고 좀 해주세요. 저는 어제부터 정리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팀 철수 이후 품질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조정이 필요한 공정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어요. 웨인스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면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였어요. 도면은 기본 가이드일 뿐이고 실제로는 현장 상황에 맞는 미세 조정이 필요했거든요. 김영수 씨와 박민재 씨가 매일 해주던 그런 조정들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습도가 50%일 때와 60%일 때는 용접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해요. 하지만 매뉴얼에는 그런 세부 사항이 없어요.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웨인스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엔지니어를 구하면 안 되나요? 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는 한국이나 일본에만 있어요. 미국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웨인스톤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팀이 1년 넘게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축적한 현장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대체하기는 힘들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생산관리 팀장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사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GM에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품질 문제가 계속되면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웨인스톤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GM은 우리 최대 고객사였거든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회사였어요. 만약 GM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계속 설명했어요. 포드와 크라이슬러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 전체가 품질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특히 배터리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더욱 까다로워요. 저는 어제 5번 라인에서 일어난 과열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웨인스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전사고까지 일어나면 정말 끝이에요. OSHA에서 조사 나오면 몇 달간 생산 중단될 수도 있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웨인스톤이 임시 방편을 제시했어요. 일단 생산량을 50%로 줄이고 품질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량품이 나가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줄어도 품질을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QC실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존슨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우리 쪽은 더 심각해. 어제 라인 하나가 완전히 멈췄어. 부품 자체가 불량이라 조립이 안 돼. 조지아는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더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메가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는 거였습니다. 75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산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마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면만 가지고는 정말 한계가 있어? 김영수 씨가 어떻게 그 미묘한 차이들을 다 알고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야? 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1번 라인에서 압력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3시간이나 헤맸어. 결국 포기하고 라인을 멈췄죠. 톰의 그 절망적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의 제니퍼이었어요. 몇 년 전 우리 공장 실사를 위해 왔다가 알게 된 사이였죠. 제니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어요. 로버트,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저는 솔직하게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니퍼 어제부터 라인 3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불량이 평소의 10배로 뛰었고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벌써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와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 펀드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니퍼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GM 주가가 8% 빠졌어요. 포드도 6% 하락했고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자 의존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은 중소부품 업체 문제가 GM 같은 대기업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였겠지만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제니퍼가 말하더군요. 펀드 매니저들이 회수 전화를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한 프로젝트들에서 자금을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투자 자금이 빠지면 우리 공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대차와의 합작 프로젝트로 들어온 설비 투자금이 상당했는데 그게 중단될 가능성이 생긴 거였죠. 제니퍼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공장 관련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니퍼의 대답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여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조 현장의 위기가 금융시장까지 번지고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 파급력을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후 2시쯤 공장 웨인스톤이 급하게 QC실로 찾아왔어요. 웨인스톤의 표정이 아침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밀러 팀장 큰일 났어요. GM에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내일 당장 감사팀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기 감사는 분기마다 하는 건데 갑자기 특별 감사를 하겠다는 건 심상치 않았거든요. 웨인스톤이 계속 설명했어요. 품질 이슈 때문에 긴급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기준에 못 미치면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GM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우리 공장 직원 절반은 해고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200명 넘는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웨인스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GM 감사팀이 와서 현재 상태를 보면 바로 계약 해지 통보가 올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품질을 정상화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국 팀이 1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하루 만에 복구할 수는 없거든요. 웨인스톤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한국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 볼까요? 기술자는 못 보내더라도 원격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웨인스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어제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내린 조치라서 어떤 형태의 기술 지원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공식적인 채널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마크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볼 수는 없을까요? 김영수 씨한테 휴대폰으로라도 조언을 구해보는 거예요. 웨인스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연락이 발각되면 우리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후 내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임시 방편으로 생산 속도를 더 늦추고 검사 단계를 늘리기로 했지만 그렇게 해도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전화가 온 건데 SK 배터리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로버트, 우리는 끝난 것 같아. 투자사에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왔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텍사스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공장도 언제 비슷한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합작 기업주가 집단 폭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해설자가 말하더군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자 의존도를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들이 빠지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투자자들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지난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7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김영수 씨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BBQ 파티를 했던 그날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날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김영수 씨가 아내 민정 씨와 아들 준노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었죠. 준우는 우리 딸 에밀리와 같은 또래였어서 금세 친해졌어요. 김영수 씨는 한국식 불고기를 준비해왔고 민정 씨는 김치와 각종 반찬을 가져왔었습니다. 수자는 그날 처음 김치를 맛보고는 너무 맛있다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민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수잔 씨, 김치는 손맛이 중요해요. 시간 날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담가 보아요. 뒷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동안 김영수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미국에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봤죠.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기술은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밀러 팀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온다고 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언어 문제도 있고 일하는 방식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정반대였어요. 항상 겸손했고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었죠. 그날 저녁 김영수 씨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밀러 팀장님, 저희는 여기서도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일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준노와 에밀리는 언어가 달라도 금세 친구가 됐죠. 준노가 에밀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에밀리는 준노에게 야구루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뒷마당에 가득했었습니다. 수잔과 민정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매처럼 친해졌죠. 민정씨가 수잔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수잔은 민정씨에게 미국 생활 적응 팁을 알려줬어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김영수 씨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수잔이 말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요. 준노도 너무 예의 바르고 민정씨도 따뜻하고요. 에밀리도 신나했어요. 준우 오빠가 한국 게임도 가르쳐줬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는 법도 배웠거든요. 그 후로도 우리 가족들은 자주 만났었어요. 추석 때는 김영수 씨 집에 초대받아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맛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터키 요리를 함께 나눴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두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었어요. 김영수 씨 가족은 기독교였거든요. 민정 씨가 그날 말했던 게 기억나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영수 씨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상의했죠. 어떤 때는 제가 먼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김영수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영수 씨가 신중하게 생각해보더니 자신의 의견을 말해줬어요.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죠. 하지만 밀러 팀장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니까요. 그런 겸손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민재 씨와 이승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일했죠. 이승호 씨는 안전관리 전문가였는데 미국의 안전기준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공장에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과도 많은 토론을 했었죠. 박민재 씨는 품질 관리가 전문이었어요. 제가 QC 팀장이지만 박민재 씨에게서 배운 게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예방적 품질 관리 시스템은 박민재 씨 아이디어였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방지하는 시스템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차 안에서 이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구금됐다는 소식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준노는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민정 씨는 걱정이 많을 텐데 김영수 씨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 따뜻한 추억에 잠겨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낸 건 집에 도착한 후 받은 급한 전화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공장 야간조 책임자 데니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데니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밀러 팀장 죄송한데 지금 공장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3번 라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가 큰 문제인가 봐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야간조 직원들이 3번 라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라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고 용접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불꽃이 튀고 있었거든요. 데니스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9시쯤부터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용접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제가 라인 가까이 가서 살펴봤을 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용접봉의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정상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3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 순간 김영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밀러 팀장님, 용접은 각도가 생명이에요. 1도만 틀어져도 강도가 20% 떨어져요.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당시에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는 데니스에게 각도를 조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김영수 씨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조정했는데 말로 설명하려니 막막했거든요. 일단 제가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김영수 씨가 하던 방식을 기억해서 따라해봤죠. 용접봉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고 높이를 조금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용접을 해봤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여전히 품질이 기준에 못 미쳤어요. 데니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이런 상황에서 뭘 확인했었죠? 그때 생각해보니 김영수 씨는 용접하기 전에 항상 주변 환경을 체크했었어요.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바람의 방향까지 확인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환경 측정기를 가져왔어요. 습도를 재어보니 65%였어요. 평소보다 10% 높은 수치였죠. 김영수 씨가 예전에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용접 온도를 평소보다 5도 올려야 해요. 수분 때문에 열 전달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온도를 5도 올리고 다시 테스트해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1시간 넘게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김영수 씨 수준의 품질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야간조 생산을 중단하고 아침에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매뉴얼에는 분명히 모든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온도, 압력, 각도, 속도까지 모든 수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미묘한 차이들은 김영수 씨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젯밤 문제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조와 마크도 함께 머리를 맞습니다. 조가 매뉴얼을 뒤져가며 말했어요. 여기 보면 습도 보정값이 나와 있어. 60% 이상일 때는 온도를 3도에서 7도 올리라고 되어 있네.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3도에서 7도 사이라니 너무 범위가 넓어. 정확히 몇 도를 올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매뉴얼은 범위만 제시할 뿐 정확한 값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정확한 값은 현장의 미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였죠. 김영수 씨는 그런 판단을 매일 수십 번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10시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버라인에서 용접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였어요. 현장으로 가보니 어제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용접봉 교체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톰이 설명해줬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100회 용접마다 교체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용접봉 상태를 보고 80회에서 120회 사이에서 유연하게 교체했었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뉴얼의 100회라는 숫자도 평균값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는 용접봉의 재질, 작업 환경, 심지어 그날의 습도와 온도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교체 시점을 결정해야 했던 거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매뉴얼은 요리책 같아. 재료와 조리법은 나와 있는데 불 조절하는 감각은 없어. 그게 정확한 비유였어요. 요리책을 보고 따라하면 비슷한 음식은 만들 수 있지만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요리사의 경험과 감각이 필요한 거였죠. 요리사의 감각이라는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근무 때 김영수 씨와 함께 나눠 먹던 도시락 이야기였어요.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몇 번 야간 근무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김영수 씨는 민정 씨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왔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드시라고 했는데 김영수 씨가 꼭 나눠 먹자고 하더군요.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혼자 먹으면 안 되죠라면서 말이에요.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했어요. 김영수 씨가 어떤 철학으로 일하는지, 기술이라는 게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어떤 날 밤이었는지 기억나요? 11월 중순쯤이었는데 갑자기 3번 라인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용접 부분에서 자꾸 불량이 나오는 거였죠. 저는 매뉴얼을 뒤져가며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김영수 씨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일단 라인을 멈추고 함께 도시락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 밥부터 먹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밀러 팀장님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해요.
배고픈 상태로 일하면 실수만 늘어나죠. 그때 김영수 씨가 가져온 도시락은 김치 볶음밥이었어요. 민정 씨가 김치를 직접 담가서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같이 먹으면서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당시에는 단순한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깊은 뜻이 있었어요. 김영수 씨에게 기술이라는 건 개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였던 거죠.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다시 라인으로 돌아갔을 때 김영수 씨는 제게 말했어요. 이제 같이 문제를 찾아볼까요?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둘이서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았던 게 온도 센서 위치였어요. 센서가 1cm 정도 어긋나 있었는데 그 때문에 실제 온도와 표시 온도가 달랐던 거였죠. 저 혼자였다면 절대 찾을 수 없었을 문제였어요. 김영수 씨는 센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말했어요. 기계도 사람 같아요. 조금씩 어긋나기도 하고 컨디션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그날 밤 미이 끝나고 나서 김영수 씨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밀러 팀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같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 혼자라면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김영수 씨가 없었다면 밤새도록 헤매니까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계속 말했어요. 가족처럼 버텨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요. 그게 진짜 팀워크 아닐까요?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오버라인에서 배터리 셀 조립 과정에 문제가 생겼었죠. 야간조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제가 급하게 나왔는데 김영수 씨도 함께 왔더군요. 그날 김영수 씨가 가져온 건 라면이었어요. 민정 씨가 끓여준 라면에 계란과 파를 넣은 거였죠.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김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 일할 때 꼭 라면을 먹어요. 속도 따뜻해지고 기운도 나거든요. 밀러 팀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본 한국 라면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그 차가운 공장에서 먹으니까 몸이 금세 따뜻해지더군요.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이런 걸 한국말로 야식이라고 해요. 밤에 먹는 음식인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함께 해결했어요. 이번에는 조립 로봇의 그리퍼 압력이 문제였죠. 너무 세게 잡아서 배터리 셀이 변형되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수 씨가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해주니 금세 해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수 씨가 제게 설명해줬어요. 로봇도 사람 손 같아요. 너무 세게 잡으면 상처를 내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뜨려요. 적당한 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 적당한 힘이라는 게 매뉴얼에는 없었어요. 김영수 씨의 경험과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였죠. 1월에 마지막으로 함께 야간 근무를 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김영수 씨가 가져온 건 주먹밥이었어요. 민정 씨가 김과 참치로 만들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곧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더 바빠질 텐데 계속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영수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지금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김영수 씨가 말한 가족처럼 버틴다는 것,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런 소중한 기억들에 잠겨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낸 건 수요일 저녁 뉴스였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던 참에 TV에서 긴급 속보가 나온 거였어요. 한국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잔과 에밀리도 함께 TV 앞에 모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이 나왔는데 표정이 매우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굴욕적인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압박에 굴복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였죠. 수잔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거부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압박하는데도요? 에밀리도 신기했어요. 김영수 아저씨 나라가 정말 용감하네요. 미국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는 처음 봐요. 뉴스에서는 한국 내 반응도 보도하고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주 독립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 굴욕 외교 거부하는 현수막을 펼친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하루 만에 15% 급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일본이 정반대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도쿄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거였어요. 5,500억 달러라는 더 큰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뉴스 해설자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1985년 플라자 협정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엔화 급등을 감수했었죠.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수잔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일본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한국처럼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도 의문이었어요.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이렇게 쉽게 굴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뉴스에서는 일본 내 반응도 보도했는데 한국과는 정반대였어요. 도쿄 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굴욕 외교냐라는 피켓. 왜 한국은 거부하는데 우리는 굴복하느냐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시민들은 정부의 굴복적 대응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당당한 거부와 비교되면서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뉴스가 계속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은 무역 다변화 전략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여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 유럽, 아세안과의 교육을 늘리면서 미국의 압박에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였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서 압박에 취약했다는 설명이었어요.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했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았던 게 약점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김영수 씨가 우리 공장에 온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미국과 기술 협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키워온 거였죠. 저녁 9시 뉴스에서는 더 상세한 비교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의 당당한 거부와 일본의 굴복적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리포트했어요. 백악관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반응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은 예상 밖이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 정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영수 씨와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과 원칙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 말이에요. 뉴스에서는 국제사회 반응도 보도했어요. 유럽 언론들이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새로운 아시아 리더십의 탄생이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당당한 외교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김영수 아저씨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영수 씨의 겸손한 모습만 봐왔는데 그의 조국이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새로운 느낌이었거든요.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나라가 이렇게 당당하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의 당당함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잠시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 봤더니 우리 공장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벌써 나와 있었던 거였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화가 난 표정들, 걱정에 찬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마크의 아내 린다였어요. 린다가 들고 있는 손팻말에는 한국 기술자 돌려보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린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마크는 15년째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는데 어제 해고 예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그린다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밀러 팀장님, 정말 우리 남편이 해고되는 건가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린다의 절박함을 보니 말문이 막혔거든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린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둘째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마크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아직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불안해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합쳐서 100명 넘게 모인 것 같았어요. 톰의 아버지도 보였습니다. 70대의 노인인데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있었어요. 손자 교육비를 위해 톰이 계속 일해야 한다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거든요. 사라의 남편 데이비드도 와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지난해 실직해서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사람마저 해고되면 정말 막막해질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일하고 싶다. 도면만으론 안 된다. 가족을 지켜달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오전 9시쯤 웨인스톤 공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웨인스톤을 둘러쌌습니다. 공장장님, 정말 해고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웨인스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산량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모든 직원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린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요. 왜 그걸 안 하고 우리를 해고하려는 거예요? 웨인스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방정부에서 내린 조치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럼 연방정부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목소리.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라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지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공장에서 200명이 해고되면 그 가족들까지 합쳐서 800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요. 또 공장 주변 상가들, 식당들, 주유소까지 모든 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죠. 마크가 군중 속에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게으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어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지난 며칠간 같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톰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가 5분 만에 해결하던 일을 저는 5시간을 걸려도 못하겠어요. 이게 실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경험의 차이인가요? 웨인스톤도 답변하기 어려워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라는 걸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른 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 차원에서 온 거였죠. 디트로이트에서 온 GM 부품 공장 직원들, 톨레도에서 온 자동차 부품 업체 직원들까지 합쳐서 300명 가까이 모였어요. 피켓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미시간 노동자를 지켜달라. 가족이 먼저다. 정치가 아니라 생계다라는 문구들이 새로 등장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중년 여성이 들고 있던 피켓이었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외쳤어요.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면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매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절망감을 말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시위가 한창일 때 갑자기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대통령이 TV에 나온다고요? 긴급 기자회견이래요. 사람들이 휴대폰 화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급하게 제 폰으로 뉴스를 켰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의 첫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복구한다면 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관세 면제를 제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군중 속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정말이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는 반응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기술자들이 돌아와서 미국 공장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이미 통보받은 다음에 말이에요. 마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사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다시 와서 또 이런 일 당할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너무 늦은 제한이라는 거였죠. 뉴스에서는 워싱턴의 반응도 보도하고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비슷한 제한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LB 비자 확대 법안까지 급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였죠. 외국인 기술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구금하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모순이지 않나요? 정말 그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엔지니어들을 구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해결책 제시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지. 누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겠어? 제대로 된 보장이 있어야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김영수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다시 와서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클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 걱정도 있을 테고요. 오전 11시쯤 더 자세한 뉴스가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기술자 복귀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차가웠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법적 보장과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웨인스톤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일단 희망적인 신호는 나왔어요.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린다가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공장장님, 한국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웨인스톤도 답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점심시간쯤 되니 시위 참가자들이 더 늘어났어요. 지역 언론사들도 와서 취재하기 시작했고 시의원들도 몇 명 나타났어요. 지역구 하원의원 사무실에서도 직원이 왔다고 하더군요. 마크가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됐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정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톰도 인터뷰했어요.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경험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1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우리가 며칠 만에 따라할 수는 없어요. 저도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QC 팀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분량이 평소의 10배로 뛰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어요. 이런 상태로는 공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온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가 문제입니다. 한번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까요? 오후 2시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법적 보장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이 나왔지만 실제로 해결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설령 해결된다 해도 이미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게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실감하며 집에 돌아온 저녁 식탁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잔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정말 해고되는 건가요? 오늘 뉴스에서 대통령이 한국 기술자들 돌아오라고 했던데 상황이 나아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잔 트럼프가 제안은 했지만 한국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에요. 한번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에밀리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대학 등록금은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7살 딸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25년간 그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쉽게 해고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높은 베테랑부터 내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니까요. 수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미리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에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미시간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수잔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낯선 나라에서 남편이 갑자기 구금되고 정말 막막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김영수 씨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이 훨씬 클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장학금 받으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 수 있어요. 딸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아빠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솔직히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잔과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중한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지. 누가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싶겠어. 밤 10시쯤 저는 서재로 들어가 QC 일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써온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사람 속에 있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다. 글을 쓰며 지난 1년 넘게 김영수 씨, 박민재 씨, 이승호 씨와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일지를 덮고 창밖을 보니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